드디어 끝났네, 이 지긋지긋한 5년 도막의 식모 생활. 이제부터는 내 걸 전부 되찾아올 거야. 아이고, 드디어 저 재수없는 게 제 발로 나가네. 준혁아, 뭐 하니? 당장 샴페인 따. 오늘 우리 집 잔칫날이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바퀴가 다 달아빠진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섰다. 내 등 뒤로는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고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비아냥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언니, 주제 파악하고 원래 있던 카페로 가서 커피나 타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왔던 시궁창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라고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시어머니는 TV 뉴스에서 내 얼굴을 보게 되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W그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서연 이사가 그룹의 해외 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될 것이며 그녀의 개인 자산은 이미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탁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바로 그 시각, 나는 뉴욕 맨해튼의 집무실에 앉아 그녀의 아들이 운영하는 그 보잘것없는 회사를 인수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늘 싸구려 원두가 타버린 듯한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울살이 7개월 차였다. 나는 카페 바 테이블 뒤에 서서 기계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의 추출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치익하며 뿜어져 나오는 증기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다. 검은색 앞치마를 내려다보니 우유 얼룩이 점점이 묻어 있었다. 아침에 성격 급한 직장인에게 카푸치노를 만들어주다 튄 자국이었다. 그는 내 손이 굼뜨다며 동전을 카운터에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 얼룩을 닦아내지 않았다. 내 이름은 민서연, 25살 이력서에는 미국 어느 시골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했고 부모님은 경기도의 한 시장통에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적혀 있다. 물론 이 이력서는 가짜다. 하지만 동대문 시장에서 산 12만 원짜리 니트를 입고 시급 9,600원을 받으며 서 있는 지금의 나는 진짜였다. 딸랑 하고 문에 달린 풍경이 울렸다. 고개를 드니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머리카락은 왁스를 발라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넘겼고 손목에는 꽤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건 가품이었다. A급 짝퉁 롤렉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메뉴판을 훑어보더니 시선을 내 얼굴에 고정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얼음 적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머신을 조작했다. 원두가 갈리는 소음이 매장에 흐르던 재즈 음악을 덮어버렸지만 그의 시선이 내 등 뒤에 꽂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여기 신입인가요? 네, 3개월 됐어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말투가 좀 독특하네요.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둔탁한 진동음과 함께 짙은 갈색 액체를 종이컵으로 흘려보냈다. 나는 그제야 몸을 돌려 커피를 그에게 건넸다. 잠깐 있었어요. 그가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전 한준혁입니다. 강남 쪽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쪽은요? 서연이에요. 민서연. 이것이 우리의 첫 대화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그 아메리카노는 과도하게 추출되어 탄 맛이 났을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단숨에 들이키더니 아주 맛있다며 웃어 보였다. 준혁은 매일같이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다. 오후 3시일 때도 있었고 마감 직전인 밤 8시일 때도 있었다. 그는 늘 똑같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봤다.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미소 짓곤 했는데 그 미소는 외할머니 댁 뒷마당에 있던 골든 리트리버를 떠올리게 했다. 해가 없고 다정하며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23일째 되던 날 그가 내게 물었다.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지 않겠냐고.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홍대 근처의 허름한 고깃집에 갔다. 1인분에 12,000원 하는 가장 싼 삼겹살집이었다. 준혁은 고기를 뒤집으며 자신의 창업 스토리를 늘어놓았다. 28배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직원이 20명이나 된다고 했다. 앞으로 더 키울 겁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3년 안에 코스닥 상장하는 게 제 목표예요. 나는 잘 구워진 삼겹살 한 점을 집어 쌈장에 찍었다. 고기 기름이 혀끝에서 녹아내렸다. 문득 뉴욕 맨해튼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갔던 1인당 $800짜리 미슐랭 3스타 일식집이 떠올랐다. 셰프가 눈앞에서 참다랑어 뱃살을 썰어주던 그 기억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서연 씨는요? 집에서는 뭐 하세요? 준혁이 물었다. 떡볶이 장사하세요? 아. 그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다시 사람 좋은 미소로 돌아왔다. 그것도 좋죠. 자기 장사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한 점 더 집어들었다. 훗날 나는 종종 생각했다. 만약 그날 밤 내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는 그 가정을 부정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거였다. 나는 알고 싶었다. 민서연이 그저 평범한 카페 알바생이라도 진심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지. 이제 나는 답을 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준혁이 나를 데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간 날, 서울에는 초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의 집은 노원구의 한 낡은 아파트였다. 지은 지 20년은 좋게 넘어 보였고 외벽의 페인트는 누렇게 변색되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어느 집에서 끓이는지 모를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났다. 7층에 내려서자 준혁이 깊춘대길 스티커가 붙은 철문을 열쇠로 열었다. 엄마, 저 왔어요. 거실에는 보일러가 잔뜩 돌아가고 있어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숨이 턱 막히는 공기였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를 한 중년 여성이 부엌에서 나왔다. 기름 얼룩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뒤집개를 든 채였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엑스레이 검사기처럼 내 전신을 훑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옷과 신발 브랜드를 감정하듯이. 예니. 네, 서연이요. 말씀드렸잖아요. 준혁의 어머니, 훗날 내가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했던 그 여자가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싸구려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카페 알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대학은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그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더니 씹다 뱉은 껌을 보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대학 축에나 끼니? 부모님은? 뭐 하셔? 경기도에서 시장 좌판 하십니다. 떡볶이 파세요. 그녀의 입꼬리가 묘하게 아래로 처지는 것을 보았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경멸을 읽어내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획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철제 뒤집개가 프라이팬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신경 쓰지 마, 준혁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 엄마 원래 저래? 익숙해지면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겉옷을 벗어 현관 옷걸이에 걸었다. 녹이 쓴 옷걸이의 금속 부분이 손가락에 닿자 섬뜩한 한기가 느껴졌다. 약혼 후 준혁의 어머니는 내게 자신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 호칭은 내 목구멍에 걸려 뱉어낼 때마다 녹슨 못을 삼키는 것처럼 껄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완벽한 존댓말을 써가며 그렇게 불렀다. 어머님, 차 드세요. 어머님, 입맛에는 맞으세요? 어머님, 약 챙겨드릴게요. 그녀는 내 말에 대꾸하는 법이 없었다. 그저 콧방귀를 뀌거나 때로는 그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결혼식은 3월, 경기도의 한 이류 호텔 연회장으로 잡혔다. 애초에 50개 테이블을 예약하기로 했지만 어머님은 20개로 깎아버렸다. 어차피 너네 친정은 올 사람도 없잖아. 밥상머리에서 그녀가 말했다. 입안에 든 고기를 씹느라 육즙이 입가로 흘러내리자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말을 이었다. 50테이블 다 우리 쪽 손님인데 내가 왜 생돈을 써야 하니? 준혁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젓가락으로 김치 조각을 집어든 채 TV 예능 프로그램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흰 쌀밥은 이미 식어서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 뉴욕 외할머니 댁 식탁이 떠올랐다. 하얀 본차이나 접시에 정갈하게 담긴 요리들, 반짝이게 닦인 은식기, 그리고 가정부가 내 왼쪽 손 옆에 놓아주던 따뜻한 수프. 이에 민서연. 내 말 안 들리니?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님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20테이블이면 충분하지? 네, 충분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결혼식 날 연회장은 촌스러운 빨간색과 흰색 조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대여한 턱시도를 입은 준혁은 단상에 서 있었는데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눴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결혼 행진곡은 그들의 소음과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웨딩숍에서 가장 싼 라인으로 빌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치맛단이 너무 길어 걸을 때마다 발에 밟혔고 거친 레이스가 피부를 긁어 온몸이 가려웠지만 긁을 수도 없었다. 친정 쪽 하객은 딱 한 명뿐이었다. 앤드류 김, 우리 가문의 미국 수석 변호사였다. 그는 죄삼촌 자격으로 참석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입은 맞춤형 3피스 슈트는 구겨진 양복을 입은 주변 하객들을 더욱 초라해 보이게 만들었지만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식이 끝나고 그가 다가와 나를 가볍게 안았다. 아가씨, 그가 영어로 낮게 속삭였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등을 토닥였다. 삼촌, 걱정 마세요. 그가 한 걸음 물러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무나 익숙한 눈빛이었다. 고집 피우는 아이를 보는 어른의 난감함, 그리고 곧 닥쳐올 재앙을 예감하는 불안함. W그룹은 언제든 대기 중입니다. 그가 말하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회장님께서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열어보지 않았다. 드레스 치맛자락 안쪽 주머니에 봉투를 쑤셔 넣었다가 그날 밤 호텔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야 뜯어보았다. 안에는 백지수표 한 장과 아버지의 친필 메모가 들어있었다. 언제든 돌아와라. 나는 종이를 잘게 찢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 결혼 3일차, 어머님은 내게 카페 일을 관두라고 명령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밖에서 접시나 나르고 있어서야 쓰겠니? 남사스럽게. 거실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귤을 까먹으며 한 말이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귤 껍질 부스러기가 끼어 있었다. TV에서는 홈쇼핑 호스트가 과장된 목소리로 안마 의자를 팔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은 무슨, 그녀가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다. 준혁이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부족하다 이거니? 우리 집이 가난해서 싫다 이거야? 아닙니다. 어머님. 그럼 내일부터 나가지 마라. 나도 이제 늙어서 몸이 성한 데가 없으니 내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나 좀 수발들어라. 그녀는 깐 귤을 한 입에 털어넣었다. 볼이 햄스터처럼 불룩해졌다. 나는 그녀 앞에 서서 갈 곳 잃은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내 삶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되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린다. 협탁 위 전자시계의 숫자가 창백한 빛을 뿜으며 곤히 잠든 준혁의 얼굴을 비춘다. 그는 알람 소리에도 절대 깨지 않는다. 그건 내 알람이자 오로지 나의 의무니까. 4시 55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맨발이 닿는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다. 겨울 서울의 새벽 공기는 칼날 같아서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에 솜털이 쭈뼛선다. 5시 정각, 부엌에 서서 아침 준비를 시작한다. 어머님은 사골국을 좋아한다. 밤새 푹 고아 뼛속까지 국물에 우러난 진한 사골국. 그래서 나는 매일 밤 12시 전에 핏물을 뺀 사골을 솥에 안치고 약불로 끓이며 2시간마다 일어나 기름을 걷어내야 했다. 내 수면은 늘 조각나 있었다. 12시에서 2시, 2시에서 4시, 그리고 4시에서 4시 50분, 5시 30분, 반찬을 만든다. 한국식 아침상에는 최소 5가지 반찬이 올라가야 한다. 콩나물 무침, 단무지 무침, 어묵 볶음, 시금치 나물, 두부 부침. 어머님은 죽은 음식은 안 먹는다며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반찬은 질색했기에 매일 새로 만들어야 했다. 6시 정각, 밥을 안 친다. 이 집 전기밥솥은 내 손바닥이 찌그러져 있어서 밥이 늘 설익었다. 하지만 어머님은 멀쩡한 걸 왜 바꾸냐, 돈이 썩어나니 라며 새 것들 사지 못하게 했다. 6시 30분, 식탁을 차리고 준혁을 깨운다. 7시 정각,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는다. 준혁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서류 가방을 챙겨나간다. 어머님은 국을 천천히 들이켜는데 한 숟가락 뜰 때마다 후루룩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포로 내 고막을 긁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랑 겸상을 해 결혼 첫 주에 어머님이 정한 규칙이었다. 우리 다 먹고 나면 그때 남은 거 먹어라. 그래서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들이 밥 먹는 뒷모습을 바라보아야 했다. 그들이 자리를 비우면 그제야 식어 빠진 밥과 국을 먹었다. 사골국 위에는 하얀 기름 막이 껴있고 밥은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반찬은 어머님의 젓가락이 휘저어 놓아 엉망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한시 집안 며느리로서의 아침이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어머님은 설이라는 이름의 포메라니안을 키웠다. 설이는 솜사탕처럼 하얗고 털이 풍성했지만 털 빠짐이 심해 걸어다니는 곳마다 하얀 흔적을 남겼다. 소파 위, 침대 시트, 부엌 바닥, 온 집안이 개털 천지였다. 매일 오후 2시는 설이 털 빗겨주는 시간이었다. 어머님은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나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촘촘한 비드로 엉킨 털을 한 올 한 올 풀어주었다. 설이는 빗질을 싫어해서 으르렁거리며 내 손을 향해 입질을 해댔다. 그 날카로운 소리가 관자놀이를 콕콕 찔러댔다. 살살 좀 해. 어머님이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우리 설이 아프게 하지 말고. 나는 손에 힘을 뺐다. 빗이 엉킨 털에 걸려 멈췄다. 조심스레 풀어보려는데 갑자기 설이가 고개를 돌려 내 손등을 콱 물었다.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선명한 입자국과 함께 붉게 부어올랐다. 설이가 널 싫어하는구나. 그제야 어머님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목소리는 건조했다. 걔들은 영물이거든. 내 속에 억하심정이 들어찬 걸 다 느끼는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빗질을 시작했다. 그날 밤 샤워를 하는데 손등에 입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게 보였다. 뜨거운 물로 상처를 씻어냈다. 욕실에 가득 찬 수증기 때문에 거울 속 내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띠링. 휴대폰이 울렸다. 앤드류의 문자였다. 아가씨, 별일 없으십니까?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아주 좋아. 신우이 한수아는 결혼 3개월 차에 귀국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예술 경영을 공부하고 왔다고 했다. 그녀가 도착하던 날, 어머님은 명절보다 더 들떠서 아침부터 내게 온 집안을 3번이나 닦으라고 시켰다. 우리 수아는 깔끔해서 먼지 한 톨도 못 참는다. 구석구석 닦아. 나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다. 세제 거품과 섞인 구정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은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수아가 집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다. 그녀는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무릎까지 오는 갈색 롱부츠를 신고 머리는 굵은 웨이브를 넣어 우아하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입술에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현관에 들어선 그녀는 방금 내가 닦아놓은 바닥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바닥에 웬 먼지가 이렇게 많아? 내가 내려다보니 그건 방금 그녀가 신고 들어온 부츠 자국이었다. 수아 왔니? 인사해라. 내 올케다 어머님이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아가씨,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3초, 4초. 내 인사는 무시한 채 그녀는 어머님을 향해 말했다. 엄마, 내 짐 아직 차에 있는데 올케 보고 좀 가져오라고 해? 1층으로 내려가니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다. 트렁크에는 리모와 알루미늄 캐리어 큰 것 3개, 작은 것 2개가 실려 있었다. 나는 혼자서 그 짐들을 7층까지 날랐다. 엘리베이터에는 에어컨이 없어 등줄기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마지막 짐을 옮길 때였다. 손에 힘이 풀려 캐리어를 놓치고 말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캐리어가 복도 바닥에 넘어졌다. 집안에서 수아가 뛰쳐나왔다. 마치 내가 살인이라도 저지른 듯한 표정이었다. 야, 이 캐리어가 얼마짜린지 알아? 안에 내 화장품 다 들었는데 깨지면 내가 물어낼 거야? 나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갑고 쓰라렸다.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그때 어머님도 나왔다. 바닥에 넘어진 캐리어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찼다. 됐다, 수아야. 알바나 하던 애가 뭘 알겠니? 내가 참아라. 나는 허리를 숙여 캐리어를 일으켜 세웠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며 드르륵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소리 같았다. 수아가 온 지 닷새째 되던 날, 그녀는 나를 청담동의 한 카페로 데려갔다. 어머님께는 올케랑 데이트 좀 하고 올게요. 친해져야죠 라고 했다. 어머님은 수아가 참속이 깊다며 흐뭇해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2년 된 내 운동화와 수아의 반짝이는 샤넬 플랫 슈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선명한 대비가 마치 소리 없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카페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들로 가득했다. 다들 명품백 하나씩을 옆에 두고 다음 달에 파리 간다며 새로 생긴 오마카세 예약이 힘들더라. 오빠가 시계 사줬어 따위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창가 쪽 소파에는 수아의 친구들 3명이 먼저 와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꽂혔다. 먹잇감을 감정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분이 올케 언니? 한 명이 물었다. 응. 수아가 눈웃음을 쳤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우리 오빠가 눈이 삐어서 데려왔잖아. 카페 알바생 출신. 까르르 웃음소리가 터졌다. 정말. 카페 알바. 동대문 같은 데서? 수아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음량으로 속삭였다. 너네 그거 알아? 이 언니 명품도 몰라. 지난번에 내 버킨백 보고 지거 루이비통인가요? 하더라니까. 폭소가 터졌다. 나는 소파 옆에 어정쩡하게 서서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철창 안에 갇혀 구경거리가 된 원숭이. 언니, 카페 출신이라면서요. 수아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말했다. 눈동자에 아기가 번득였다. 그럼 우리 커피 좀 받아다 줄래요? 난 라떼. 온도는 62도로 맞춰달라고 해요. 직원한테 온도계로 재달라고 하고.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다. 난 무지방 우유로 시럽 2번 추가요. 얼음 적게 컵에 70%만 채워서. 나는 카운터로 향했다. 주문을 받는 여직원이 나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명찰에는 김민주라고 적혀 있었다. 내 잔다 이분이 결제하세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네. 힘내세요. 나는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음료가 나오는 픽업대 앞에 서 있는데 저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아가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이쪽을, 정확히는 나를 찍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척 고개를 숙였다. 진동벨이 울리고 나는 쟁반에 커피 4잔을 담아 자리로 돌아갔다. 수아가 라떼 잔을 집어들더니 컵 표면에 손을 대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온도가 안 맞잖아.
직원한테 온도계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내 손이 온도계야. 이건 아니라고 그녀가 커피를 내게 다시 밀어냈다. 다시 받아와. 나는 군말 없이 잔을 들고 다시 카운터로 갔다. 알바생 김민주 씨가 나를 보며 입을 달싹거렸다. 그녀는 다시 라떼를 만들었고 이번엔 내 눈앞에서 온도계로 3번이나 확인시켜 주었다. 62도입니다. 나는 다시 커피를 들고 갔다. 수아는 한 모금 마시더니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나는 투명 인간처럼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수아는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아까 카페에서 찍은 영상은 이미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와 있었다. 문구는 우리 올케 언니, 서빙 실력 죽이지?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올케가 종업원 출신임. 수아의 답글, 빙고.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네온사인의 불빛이 내 얼굴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무릎 위에 놓인 내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표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준혁의 외도를 알게 된 건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날도 그는 저녁 식사에 오지 않았다. 지난 반년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8시에 저녁상을 차려놓고 9시, 10시, 11시까지 기다렸다. 국은 식으면 데우고 또 식으면 다시 데웠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머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청승맞게 뭘 기다리냐? 그냥 처먹어라. 나는 밥상을 치우고 남은 반찬을 반찬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은 내 처지 같았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결국엔 그 실망마저 익숙해져 버린 내 처지. 준혁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나는 자지 않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 신발을 벗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살금살금 침실로 들어오는 발소리. 그는 내가 자는 줄 알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로 기어 들어왔다. 낯선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달콤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여자 향수. 어머님이 쓰는 싸구려와는 차원이 다른 향이었다. 눈을 감은 채 그 냄새가 내 코와 목구멍, 폐 속으로 바늘처럼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씻으러 들어갔을 때 그의 휴대폰이 협탁 위에서 진동했다. 화면이 켜졌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발신자 이름은 최수진. 어제 진짜 좋았어 자기야. 다음엔 우리 제주도 갈까?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 조여왔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다. 대화 내용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가 보였다. 수진이라는 여자가 준혁의 어깨에 기대 활짝 웃고 있었다. 준혁이 보낸 메시지들도 보였다. 여보, 보고 싶어, 밤에 봐, 사랑해, 여보. 그 단어가 칼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빠르게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내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리고 전송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침대에 다시 누워 눈을 감았다. 욕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나왔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물었다. 일어났어. 응. 오늘 회사 나가봐야 해. 저녁 기다리지 마. 알았어. 그는 옷을 갈아입고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축축하고 차가운 입술. 그건 의무적인 의식에 불과했다. 나는 그가 나가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찾아온 정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고요함.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천장의 벽지 무늬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거미줄처럼 얽힌 무늬 속에 갇힌 벌레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정밀한 기록 장치가 되었다. 준혁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시간을 기록했다. 휴대폰에 뜨는 애정 행각 메시지들을 모조리 캡처했다.
회사 접대라고 핑계댈 때마다 머릿속에 X표를 쳤다. 증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이 불쑥 최수진 이야기를 꺼냈다. 설거지하던 중이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물소리 사이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이 회사 격리 직원 말이야. 이름이 뭐더라? 수진이. 내 손이 멈췄다. 그 아가씨 참 괜찮더라.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 싹싹하고 예뻐. 집안이 무역업 한다지? 준혁이 사업에도 도움되고 말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이 너는 어떠냐? 어머님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다. 내가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니?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있어?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고무장갑을 벗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어머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른이 묻는데 대답도 안 해? 전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부엌을 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의 시선이 내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 세면대 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10분을 울었다. 눈물이 세면대로 떨어져 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준혁은 최수진을 집으로 데려왔다. 회사 중요 거래처분이라고 소개했다. 어머님도 알고, 수아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아는 눈치였다. 오직 나만 몰라야 했다. 적어도 그들 눈에는 내가 멍청한 곰처럼 보였을 테니까. 수진은 베이지색 원피스에 키리를 신고 샤넬 체인백을 들고 있었다. 화장은 완벽했고 수아가 발랐던 것과 똑같은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어머님의 팔짱을 꼈다. 준혁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사골국이 서울에서 제일 맛있다면서요? 어머님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다. 아이고, 수진 씨는 말도 참 예쁘게 해. 어서 앉아요. 그녀들은 식탁 상석에 앉았다. 평소엔 준혁이나 어머님만 앉는 자리였다. 수아는 수진 옆에 딱 붙어 앉아 귓속말을 나누며 까르르거렸다. 민서연, 멍하니 뭐해? 차 내오지 않고. 나는 부엌에서 찻주전자를 들고 나갔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끔 보더니 눈빛에 스치는 오만한 승리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는 생글거리며 말했다. 감사해요, 언니. 언니. 그 호칭이 내 피부를 베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차를 따르는데 수진이 찻잔을 잡으려다 실수로 주전자 주둥이를 툭 쳤다. 뜨거운 찬물이 내 손등 위로 쏟아졌다. 전기가 흐르듯 찌릿한 고통이 전신을 덮쳤다. 어머. 언니 미안해요. 그녀가 입을 가리며 연기 톤으로 소리쳤다. 제가 너무 조심성이 없어서. 내 손등은 이미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물집이 잡힐 것 같았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약 좀 바르셔야겠어요. 어머님이 식탁을 탁 치며 끼어들었다. 됐다, 됐어. 차 한 잔 따르는 게 뭐 그리 유난이니? 가서 밥상이나 내와. 국 식겠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갈비찜, 잡채, 오징어 볶음, 고사리 나물, 전, 순두부찌개. 아침 7시부터 5시간 동안 서서 만든 음식들이 하나둘 식탁으로 옮겨졌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먹고, 떠들고, 웃었다. 마치 나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나는 구석에 서서 빈 반찬 그릇을 채우고 술잔을 채웠다. 준혁은 수진의 접시에 고기를 덜어주며 꿀 떨어지는 눈빛을 보냈다.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눈빛. 수진 씨, 어머님이 물었다. 그 옷 어디서 샀어? 참 곱다. 파리에서 샀어요. 이번 시즌 디올 신상이에요. 역시 안목이 있어 어머님이 나를 곁눈질하며 혀를 찼다. 누구처럼 촌티가 안 나네. 나는 묵묵히 서 있었다. 언니, 수진이 불렀다. 와인 좀 더 주세요. 내가 와인병을 들고 다가가 잔에 따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수진의 손이 또다시 실수로 과인잔을 쳤다. 검붉은 와인이 쏟아졌다. 수진의 원피스 자락에도 식탁보에도
그리고 내 하얀 앞치마에도 붉은색이 핏자국처럼 번져나갔다. 깍!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내 옷. 민서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게 얼마짜리 옷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옷 좀 갈아입으세요. 냄새나요. 그래, 꼴 보기 싫으니 썩 들어가.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 앞치마에 묻은 와인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지워지지 않을 얼룩. 네.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닫고 문에 등을 기댔다. 밖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을 달래는 어머님의 목소리. 올케가 원래 굼떠요 라고 비웃는 수아의 목소리.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앞치마,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말라붙은 강바닥처럼 내 감정도 바닥나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앤드류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다. 첨부 파일에는 지난 수개월간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외도 증거, 강제사직을 종용하던 대화 녹음, 시어머니의 폭언, 그리고 이 집구석의 모든 숨막히는 디테일들. 10분 뒤 답장이 왔다. 아가씨, 지금 시작할까요? 법무팀 대기 중입니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답장을 쳤다. 내 등 뒤에서 준혁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한때는 안도감을 주었던 그 소리가 이제는 구역질 나게 들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꺼지고 방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준혁이 개과천선하기를? 어머님이 갑자기 천사가 되기를? 아니면 내 안의 마지막 미련 한 조각마저 완전히 타서 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혼을 말하던 날 아침, 서울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7시에 식탁을 차렸다. 사골국이 끓으며 뿜어내는 김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준혁이 하품을 하며 나와 식탁에 앉았다. 아, 배고파. 나는 반찬을 놓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의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준혁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뭐야? 왜 거기 앉아? 엄마 나오시면 할 말 있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만큼 차분했다. 이혼해. 준혁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챙그랑 소리가 났다. 너 뭐라 그랬냐? 이혼하자고 내가 다시 말했다. 조건은 하나야. 재산 분할 포기할게. 몸만 나갈 거야. 그는 몇 초간 멍하니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피식 웃었다. 웃음은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배를 잡고 낄낄거릴 정도로 커졌다. 마치 태어나서 들은 농담 중에 제일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이야, 난 또 뭐라고. 안 그래도 어떻게 쫓아내나 했는데 아주 기특한 소리를 하네. 그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해 까짓것. 솔직히 말해서 수진이가 너보다 100배는 낫지?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나왔다. 대화를 들은 게 분명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 대신 감출 수 없는 화색이 돌았다. 서연아,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시어머니는 헐레벌떡 달려와 준혁의 옆에 앉더니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진작 말했잖니. 수진이가 우리 아들한테 걸맞은 짝이라고. 그 아가씨는 집안도 좋고 준혁이 사업에도 도움이 될 사람이야. 너처럼. 그녀는 뒷말을 삼켰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너처럼 카페 알바나 하던 계집애, 들어와서 식모 노릇이나 하는 도구, 감히 한씨 집안 며느리 자리를 넘볼 수 없는 벌레 같은 존재와는 다르다는 뜻이었다. 참,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듯 어머님이 손을 내밀었다.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해준 귀걸이, 그거 놓고 가라. 나는 손을 뻗어 귀에 걸려있던 귀걸이를 뺐다. 준혁은 그걸 고급품이라고 했지만
동대문 지하상가에서 똑같은 디자인의 39,0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싸구려 은 귀걸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자 금속이 나무와 부딪히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어머님은 내가 너무나 순순히 나오자 잠시 당황한 듯 했다. 그녀는 내 전신을 훑어보더니 뺏을 게 더 없다고 판단했는지 고개를 저었다. 없다. 내일 당장 서류 정리하고 썩어져. 알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싸러 방으로 들어갔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아, 서연이 나가면 당장 수진이 들어오라고 해. 내가 사주를 봤는데 그 아가씨랑 너랑 궁합이 아주 찰떡이라더라. 우리 한씨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 안겨줄 거다. 나는 방문을 닫아 그 소음들을 차단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 들려왔다. 옷장 문을 열어 걸려있는 옷들을 바라보았다. 결혼 후 산 옷들은 하나같이 싸구려였다. 10만 원 넘는 옷이 단 한 벌도 없었다.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가방을 열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여권, 칫솔, 그리고 숨겨뒀던 예전 휴대폰. 그게 전부였다. 이것이 한준혁의 아내로서 내가 가진 자산의 전부였다. 이혼 절차는 비정상적일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준혁은 행여나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그 길로 당장 나를 차에 태워 법원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그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핸들을 두드렸다. 무슨 노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경쾌한 리듬이 고막을 찔렀다. 접수 창구의 직원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직업적인 무관심이 얼굴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혼 합의서를 훑어보더니 나를 쳐다봤다. 여성분, 재산 분할 청구권 전부 포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없고요. 네. 양육비는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럼 됐습니다. 서명하세요. 나는 펜을 들어 합의서에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민서연. 세 글자가 마치 인쇄된 것처럼 반듯하게 적혔다. 준혁이 기다렸다는 듯 펜을 낚아채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마치 그 종이가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양, 얼른 처리해버리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법적으로 두 분은 남남입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아, 드디어 끝났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 눈부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마에 손을 얹고 빛을 가렸다. 마치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기어나온 두더지가 된 기분이었다. 준혁은 입구에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수진아. 방금 끝났어. 응. 식장 알아봐야지. 뭐. 당연히 진짜지. 1시간 뒤에 봐. 그래,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끄는 그가 그제야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아쉬움도 없었다. 그저 알터니를 뺀 듯한 홀가분함 뿐이었다. 서연아, 데려다 주진 않을게. 너도 잘 살아라. 그래.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구두굽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주차장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법원 정문 앞에 서서 내 얼굴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느꼈다. 따가우면서도 따뜻했다. 그 아파트에서는 늘 커튼을 쳐놓고 살아야 했다. 어머님이 햇빛 들어오면 가구색 바랜다며 질색했으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셀카를 한 장 찍었다. 화면 속 여자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터 있었으며 머릿결은 푸석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아주 옅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사진을 앤드류에게 전송했다. 합의 끝. 오늘 밤 비행기야. 답장은 1초 만에 왔다. 공항에 차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귀환을 환영합니다, 아가씨.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끝났다. 짐을 가지러 다시 시댁, 아니 그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신우이 수아는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다. 내가 내 용돈을 쪼개고 쪼개 드럭스토어에서 고르고 골라 사다 놓은 팩이었다. 수아는 그걸 쓰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어머, 언니, 그녀가 팩을 떼어냈다. 하얗게 뜬 얼굴로 입꼬리만 올려 비웃었다. 드디어 나가기로 했다면서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챙겼다. 언니, 거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아냥거리는 특유의 톤이었다. 원래 있던 카페 가서 다시 쟁반이나 날라요. 나중에 명절이라고 떡값 받으러 올 생각은 말고. 우리 집이 넉넉해 보여도 언니 같은 사람 먹여 살릴 만큼은 아니니까.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방을 꺼내 지퍼를 열고 남은 짐들을 쑤셔 넣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친필 메모와 백지수표가 든 봉투. 나는 봉투를 꺼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가방을 끌고 방을 나서자 어머님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잠옷바람에 산발한 머리를 한 그녀의 손에는 굵은 소금이 한 줌 들려 있었다. 내가 나오자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더니 내 발치에 소금을 획 뿌렸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튀어올라 내 신발과 바닥에 흩어졌다. 다시는 우리 한씨 집안 안다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재수 옴 붙으니까. 나는 바닥에 흩어진 소금을 내려다보았다. 애군을 쫓고 부정을 씻어낸다는 소금. 나라는 불길한 존재를 이 집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의식이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등 뒤에서 수아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 저렇게 그냥 가? 인사도 없이? 진짜 가정교육 못 받았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내 앞에서 천천히 닫히며 그 집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그 모욕들, 비웃음들, 내가 감내했던 그 모든 시간이 7층에 남겨졌다. 엘리베이터가 하강을 시작했다. 7에서 6, 6에서 5, 5에서 4. 나는 엘리베이터의 스테인리스 벽에 등을 기대고 흐릿하게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폐잔병처럼 초라한 몰골. 하지만 입가에는 호선이 그려져 있었다.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인천공항의 공기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 면세점의 향수 냄새, 커피향, 그리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섞인 냄새. 나는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국제선 터미널로 들어서서 비즈니스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다. 내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비즈니스맨 두세 명뿐이었다. 보풀이인 니트에 무릎 나온 청바지, 끈이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신은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존재였다. 카운터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직업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여권과 항공권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여권을 내밀었다. 그녀가 여권을 스캔하고 모니터의 정보를 확인했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찰나였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눈이 살짝 커지고 목을대가 한 번 움직이더니 사무적이던 미소가 극도의 공손함으로 바뀌었다. 님이십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가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더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제복 입은 남자가 달려왔다. 그는 내 앞에 와서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민 회장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전용 통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이 귓가에 울렸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를 따라 일반 승객들은 볼 수 없는 전용 통로로 들어갔다. 긴 줄도, 보안 검색대의 소음도 없는 곳, 폭신한 카페트와 은은한 조명만이 나를 반겼다. 이쪽입니다. 귀빈실 문이 열렸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생화장식,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전담 직원이 구석에 대기하고 있었다. 민 회장님, 탑승까지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샴페인 준비해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소파에 몸을 묻고 직원이 건네준 샴페인 잔을 받았다. 황금빛 기포가 잔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다 표면에서 톡톡 터졌다. 한 모금 머금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미묘한 단맛을 남겼다. 너무나 익숙했던 맛. 뉴욕의 파티에서, 외할머니 댁 식탁에서, 민서연 아가씨로 살던 시절에 늘 곁에 있었던 맛.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내가 마신 건 편의점 1 더하기 1 인스턴트 커피, 마트 떨이 탄산음료, 시어머니가 먹다 남긴 식은 보리차였다. 눈을 감고 샴페인의 향을 음미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에서는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을 것이다. 준혁이가 급이 많은 최수진 양과 결혼한다고. 수아는 SNS에 사진을 올리며 드디어 왼수 같은 올케 내보냄이라고 적었을 것이다. 준혁과 수진은 가구점에서 새 소파를 고르며 서연이가 쓰던 구질구질한 건 다 갖다 버리자고 낄낄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른다. 그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그들이 카페 알바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그들이 도움 안 되는 식충이 취급했던 존재가 지금 샴페인을 마시며 뉴욕 행퍼스트 클래스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진짜 세상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3개월 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준혁과 최수진의 결혼식이었다. 하객들이 줄을 지어 축의금 접수대 앞에 섰다. 어머님은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입이 귀에 걸린 채 하객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며느님이 아주 미인이시네요. 아유, 조상님이 도우셨죠. 수아는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준혁이 수진에게 받은 돈으로 사준 시누이 예물이었다. 결혼식은 완벽했다. 신랑 신부는 반지를 교환하고 축배를 들고 10단 케이크를 잘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들의 행복을 기록했다. 그날 밤, 취기가 오른 어머님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내가 우리 한씨 집안 안주인이다. 이 집안을 부탁하마.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3일 뒤, 준혁이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발신자는 준혁 회사의 가장 큰 미국 거래처 담당자였다. 한 대표님, 유감스럽게도 귀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준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약 갱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습니까? 본사의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본사라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W그룹입니다.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W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중 하나. 전 세계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만 오너 일가는 베일에 쌓여 있어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 기업. 하지만 그 거대 기업이 왜 내 작은 회사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곧이어 주거래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금 조기 상환 통보였다. 뒤이어 또 다른 거래처의 계약 해지 통보. 3번째, 4번째, 5번째. 마치 도미노처럼 그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그의 사업 제국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진실이 밝혀진 건 3개월 뒤의 가족 모임이었다. 준혁 부친의 제사였다.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고 제사상에는 과일과 포가 올라가 있었다. 어머님은 검은색 계량 한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제사를 주관했다.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음복을 할 때였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준혁의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친척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뉴저지에 사는 어머님의 먼 친척 동생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언니, 오랜만이야. 휴대폰 화면 속 사촌 동생의 뒤로 호화로운 거실 배경이 보였다.
제사 지내. 나 방금 자선 파티 갔다 왔는데 피곤해 죽겠네. 그래. 혜진이니 어머님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무슨 자선 파티? W그룹 자선 파티. 언니 W그룹 알지? 세상에 스케일이 장난 아니더라. 거기서 상류층이란 상류층은 다 봤어.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 리가 있니? 어머님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나 거기서 그 집안 외동딸을 직접 봤잖아. 민서연 회장, 사촌 동생이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선녀가 따로 없더라. 오트 쿠티르 드레스 입고 각국 장관들이랑 서 있는데 내가 3미터 밖에서 봤거든. 말을 잇던 동생이 갑자기 멈칫했다. 잠깐만. 그녀가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아가씨? 근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그녀가 잠시 화면 밖으로 사라지더니 다른 휴대폰을 들고 나타났다. 이름이 민서연. 준혁이 전처 이름도 서연이 아니었어? 사촌 동생이 휴대폰 화면을 카메라에 비췄다. 경제 기사를 캡처한 사진이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레드 카페트 위에 서 있는 여자. 그 옆에는 백발의 노신사인 W그룹 전 회장이 서 있었다. 사진 속 여자의 이목구비는 정교했고 분위기는 서늘했으며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언니 이거 봐, 얼굴이 똑같지 않아? 거실에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휴대폰 화면에 꽂혔다. 그리고 하나둘씩 시선이 준혁에게로 옮겨갔다. 쨍그랑. 준혁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다. 붉은 술이 핏물처럼 흰 식탁보 위로 번져나갔다.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준혁아, 어머님이 넋 나간 표정으로 아들을 불렀다. 너 왜 그러니? 준혁은 대답 대신 미친 듯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을 두드렸다. W그룹 민서연. 검색 결과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W그룹 공식 발표. 민서연 이사 해외 사업 총괄. 개인 자산 3천억 원 추정. 민서연.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자선 갈라 참석. 단독 인터뷰. W그룹의 차기 오너 민서연. 베일에 쌓여있던 재벌가 공주. 기사 속 사진의 여자는 모두 같은 얼굴이었다.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려주던 그 얼굴.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그 얼굴. 소금 세례를 맞으며 쫓겨나던 그 얼굴. 민서연. 자신의 전처. W그룹의 후계자. 개인 자산 3천억 원의 재벌 3세. 아니야. 준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눈을 부릅떴다. 어머님이 다가와 떨어진 휴대폰을 주어 화면을 확인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서연이. 그 카페 알바 서연이가? 수아가 비집고 들어와 화면을 5초간 응시했다. 그리고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머님이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왜 말을 안 해? 왜? 걔가 재벌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러겠니? 이게 다 걔 탓이야. 그 음흉한 게 우리를 속였어. 아무도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논리 속에서 잘못은 언제나 타인에게 있었다. 미리 말하지 않은 나, 자신들을 속인 나, 복수심에 불타는 나. 무릎 꿇고 걸레질을 시킨 자신들이 아니었다. 소금을 뿌려 내쫓은 자신들이 아니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 자신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절규를 알지 못했다. 나는 뉴욕에 있었으니까.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서 갓 내린 커피를 마시며 허드슨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 통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 먼지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먼지들은 어떤 기억의 파편처럼 보였다.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새벽 5시의 알람, 차갑게 식어버린 사골곡. 그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마치 전생의 일처럼. 1년 뒤, 서울에 폭설이 내렸다.
그해 겨울 가장 많은 눈이었다. 거위 털 같은 눈송이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 도시 전체를 하얗게 뒤덮었다. 강남구 중심가에 우뚝 솟은 W그룹 서울 사옥. 42층 유리 건물이 눈발 속에서 차갑게 번뜩였다. 그 건물 앞 계단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그는 눈 속에 무릎을 파묻은 채 손에는 젖은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다. 검은 매직으로 쓴 글씨가 번져 있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한준혁이었다. 그는 3시간째 꼼짝도 않고 있었다. 눈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소복이 쌓여 그를 눈사람처럼 만들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힐끔거렸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수근거렸다.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W그룹 회장 전 남편이라며?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저래? 회사 다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다던데.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웅거렸지만 준혁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귀는 이미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없었고 무릎은 끊어질 듯 아팠다. 그가 아는 건 단 하나였다. 서연이를 만나야 한다. 용서를 빌어야 한다. 모든 걸 되돌려야 한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고 최고급 보석을 사주고 발이라도 닦아줬을 텐데. 제발, 서연아. 보랏빛으로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사옥 전용 차로로 들어왔다. 차가 로비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뒷좌석 창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내려갔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 눈동자가 보였다. 너무나 익숙한 눈 아몬드 모양의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한때는 사랑을 담아 그를 보았고 한때는 인내심을 담아 그의 냉대를 견뎌냈던 그 눈. 하지만 지금 그 눈은 비어 있었다.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없는 그저 고인 물처럼 텅 빈 눈동자. 그 눈이 준혁을 3초간 응시했다. 그리고 창문이 부드럽게 올라갔다. 마이바흐는 미련 없이 지하주차장 입구로 사라졌다. 서연아. 준혁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얼어붙은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눈밭에 처박혔다. 그는 무트로 나온 물고기처럼 파닥거렸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를 바닥에 눌렀다. 경찰 불러. 업무 방해랑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준혁이 바둥거렸다. 입안으로 눈이 들어와 차가운 물이 되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그가 연행되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차창 너머로 W그룹 사옥의 유리벽에 비친 잿빛 하늘을 보았다. 건물은 너무나 높았다. 그가 평생을 기어올라도 닿을 수 없을 만큼. 마이바흐가 지하주차장 전용 구역에 멈췄다. 기사가 뒷문을 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또각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민 회장님, 오전 회의는 23층 대회의실입니다.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따라붙었다. 네. 점심에는 한국석유 대표님과 오찬 미팅이 취소해.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 일본 지사 화상 회의는 1시간 미루고. 네, 조치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42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반사된 내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흐트러짐 없는 화장,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 거울 속의 여자는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보풀린 니트에 더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설거지를 하던 여자. 새벽 5시에 일어나 사골국 기름을 걷어내던 여자.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며 관절의 비명을 참아내던 여자. 소금 세례를 맞으며 쫓겨나던 여자. 눈을 감았다. 이제 그 기억들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았다. 마치 남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장면은 선명했지만 감정은 거세되어 있었다. 아까 눈밭에서 울부짖던 그 남자. 나는 이제 그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띵 42층에 도착했다. 집무실로 들어가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딘가의 거리에서는 한 남자가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의 반지하 방에서는 한 중년 여자가 신세 한탄을 하며 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책상 위에 커피 잔을 들었다. 오늘의 첫 커피. 쓰지도 시지도 않게 완벽하게 추출되어 견과류 향이 났다. 의자에 앉아 결제 서류를 펼쳤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도시는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그리고 나, 민서연은 드디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 노원구 아파트의 식모가 아니다. 커피나 타오라던 알바생이 아니다. 도움 안 되는 식충이가 아니다. 나는 W그룹의 후계자. 이 나라에서 가장 힘있는 여자 중 하나. 이제 이 세상 누구도 내 발치에 소금을 뿌릴 수 없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났을까? 한준혁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서가 주간 브리핑을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덧붙인 내용이었다. 어느 삼류지라시가 그의 근황을 파내 자극적인 기사를 썼다고 했다. 제목은 대충 재벌가 전 남편의 비참한 몰락 정도였던 것 같다. 나는 기사를 클릭하지 않았다.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W그룹 사옥 앞에서의 소동 이후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수용되었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노원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마저 가압류당해 지금은 수원 외곽의 반지하 방에 살고 있다고 했다. 반지하. 그 단어를 듣자 문득 영화 한 편이 떠올랐다. 앤드을티, 기생충 앤드 GT. 서울에 온 첫 해, 준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봤던 영화였다. 가난한 가족이 부잣집에 기생하다 파국을 맞이하는 이야기. 그때 준혁은 영화를 보고 나오며 말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어? 너무 과장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그때의 나는 평범한 서민인 척 연기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그들은 영화 속 그 사람들처럼 되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그들과는 다른 존재였다. 회장님, 오늘 디너 파티 참석하시나요? 비서의 목소리가 회상에서 나를 깨웠다. 그래, 서류를 덮으며 대답했다. 준비해. 7시 출발이야.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재계의 3세들이 모이는 사교 파티다. 나는 그곳에 가서 웃고 대화하고 내 자리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현재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시절은 끝났다. 영원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황혼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빌딩 숲의 유리벽들이 석양을 받아 핏빛으로, 아니 황금빛으로 번쩍였다. 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이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 기억을 묻어버렸다. 후회는 없다. 미련도 없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결말이니까.